그러면은 그거는 답변 가능하실까요? 싸 보이는 거. 싸 보이는 거. 어. 싸 보이는 거는 이 PER, PBR에서 싸 보이는 게 아니라 향후에 이익이 늘어날 걸 기준으로는 싸 보이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원재료 많이 쓰는 회사들 아니면 이 운반비가 많이 드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경제계를 지배하고 있는 화두가 인플레이션인데 제가 인플레이션은 경기 순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언젠간 인플레이션은 끝나요. 끝나고 나면 다시 원자재 가격이 제품 가격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비해서 떨어지는 일이 분명히 오거든요. 이 지금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원재료 값이 너무 비싸서 힘든데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은 지금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주가가 빠지고. 그렇죠. 지금 빠져 있는데 그러면은 원자재 가격 빠지는 것처럼 주가가 오르겠죠. 반대로. 지금 원자재 가격 올라서 주가가 떨어지는 회사들 중에. 그런 회사들은 이 일반적인 PER, PBR 밸류에이션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게 지금 막 큰 적자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것 같을 거야 아마. 이 적자가 몇 년만 지속되면 부채가 엄청 늘어나고 부도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또 역사 속에서 보면 꾸준한 수요가 있었던 그런 제품군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품 많이 팔려. 근데 원자력 가격이 오르고 운반비가 오르면 힘들었다가 몇 년 후에 다시 그게 떨어지면 되게 좋았다가 그걸 조금 뭐 어려운 말로 경기 순환 업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주식들 중에 일부는 지금 상당히 좋아 보이고 또 반대로 그런 쪽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번 회사 원재료 값이 막 올랐더니 그 원재료가 제품인 회사들 있잖아요. 뭐 곡물을 직접 한다든지 아니면 철강을 직접 한다든지 이러면서 지금 돈 너무 많이 벌었어. 해운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운임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돈을 뭐 벌어서 주체를 못해. 이런 회사들은 반드시 다시 돈을 좀 덜 버는 시기가 오게 되거든요. 그런 쪽은 저는 싸 보이는 회사들이 꽤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과 이 배치되는 것 같아서 혼란을 느낄 수도 있으시겠지만 정말 많이 떨어진 이 IT 플랫폼 회사들 중에서 본질 가치 대비 싼 회사들도 일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회사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꾸준히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할 수 있는 회사들 중에서 와 이거는 무조건 IT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개차반을 만들어 놓나 주가를? 근데 이 회사는 그 정도로 고평가돼 있지 않고 꾸준히 돈을 벌 것 같은데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양쪽으로 좀 뭐 말하자면 바벨 전략 같이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는 사이클이 있는 회사들도 투자하는 한편 좀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 하지만 앞으로도 정말 코로나가 끝나도 꾸준한 이용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뭔가 가속화되는 그런 삶의 변화 를 가져가는 회사들은 여전히 지금 발굴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업을 이제 발굴하셔서 네. 돈을 투자를 하면은요. 네. 보통 기간은 어느 정도를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재라든지 이런 운반비에 부담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한 1년 이내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저희의 이 핵심 역량을 가진 업종들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메가트렌드 속에서 돈을 버는 그런 회사들은 3년 이상 투자를 희망해요. 근데 그것도 1년 이내 파는 경우가 많은 게 주가가 빨리 오르면 저희는 돈 버는 게 목적이지 우리가 이걸 갖고 있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 투자,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 약간 오해를 해가지고 무조건 보유를 오래 해야 돼. 그게 금과 옥조 같이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3년을 예측했지만 1년 내에 그만큼의 주가 상승이 일어난다면 오히려 더 불확실한 영역 속에서 우리가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좀 팔아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다시 싸지면 또 산다든지. 그래서 저희는 사실 꾸준히 실적과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을 투자해 놨다면 마음이 편하죠. 평생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주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변동폭이 커서 어쩔 수 없이 팔고 또 다른 주식을 사고 또 싸지면 다시 샀다가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었으면 그걸 100% 소유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저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때까지는 이런 1년 단위, 2년 단위의 트레이딩을 계속 해야 돼요. 그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 국민주 삼성전자. 아, 네네. 삼성전자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반등을 할 때 아무래도 지수가 네. 지금 30% 정도 고점 대비 빠졌는데 네. 올라가려고 하면 그런 좀 대형주가 끌어줘야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반도체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니어서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는데 왜 좋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는 저는 장이 싸다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주식시장 올라야 돼요. 올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 플랫폼은 좀 안 좋게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 뭐가 남았냐? 그럼 반도체 하드웨어, 그다음에 자동차 뭐 이런 게 올라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포스코라든지 이런 건 제가 또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분위기상. 그럼 그거 빼고 지수가 오르려면 결국에 삼성전자, 현대차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보고 투자를 할 때 하나만 봐야 된다라고 하면 D램 가격 하나만 볼 것 같아요. 저는. 그 D램 반도체가 꾸준히 팔리고 앞으로 점점 더 많이 팔릴 건데 핵심은 D램 가격이거든요. 아무리 많이 팔려도 D램 가격이 싸면 삼성전자는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지금 D램 가격 그럼 싸냐 비싸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봐라. 그럼 전 싼 쪽인 것 같거든요. 그게 비싼 쪽이라면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폭발적인 이익을 내면서 이 이익을 계속 취하기 위해서 공장도 막 신설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근데 지금은 공장 지으려고 했던 것도 좀 보류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서로 어렵다고 하고 있고 반도체 안 쓰이면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계속 안 좋을 거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경기 순환을 하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졌을 때 삼성전자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냐? 그건 유지할 수 있는 업종이에요. 왜냐하면 이 설비 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연구개발을 한 쪽이 계속해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잘 아시다시피 그 분야 세계 1등 회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이상하다. 오르면 당연히 코스피가 같이 오를 것이다 하는 입장이에요. 제가 이거 박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한 1년 6개월 전쯤에 제가 대표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네.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랬군요. 다행입니다. 기가 막히게 다행이에요. 그때부터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 그렇게 말했는데 네. 그때 이제 옹 이사님을 만난 시점이 그랬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런 거 얘기 나오면서 그때 사지 말라고 말 잘했네요.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썸네일로 좀 해주십시오. 근데 지금 네. 좋다고 보시니까 약간 네. 소름 돋았어요. 약간 그 첫 말씀 딱 하는데 그랬군요. 네, 약간 소름 돋았어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지금 디램 가격이 좀 낮다라는 거는 네. 시장에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럴 것 같아요. 아, 네. 그거는 이제 사이클이 길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그러니까 재작년에 오해하셨던 게 반도체는 평생 갈 거다. 그 슈퍼사이클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점점 반도체가 쓰이는 데가 많아지고 인터넷 오브 띵스 해가지고 이제 모든 데다 다 쓰일 거니까 앞으로 반도체가 불황을 겪을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거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많이 쓰여도 많은 생산량을 가지면 그 제품의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 삼성전자 같이 세계 굴지의 회사가 정확히 예측을 못하냐. 예측할 수밖에 못할 수밖에 없는 게 공장 짓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인데 앞으로 3년 후를 예측해서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3년 후에 지금보다 많이 쓰이겠지. 근데 100개가 더 쓰일지 1000개가 더 쓰일지는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공장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맞았으면 좋은데 조금 더 많이 증설을 하다 보니까 또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무도 맞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조금 더 희망을 갖고 그렇다고 그럼요. 해서 막 엄청 사라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반드시 지금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때입니다. 팔면 안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알아서 정말 훌륭하게 사업을 하실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주식을 지금 사야 될 때입니다라고 했는데 가지고 있어야 될 때입니다 했는데 진짜 이상한 거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시장 ETF라든지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사실은 제가 걱정할 게 별로 없죠. 계좌를 열어봤는데 파란색 뿔이 많은데 네. 좀 진짜 이런 주식을 왜 샀냐, 왜 샀나 이런 생각이 드는 주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럼 그럴 땐 과감한 손절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아. 그거는 더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럼 그런 거 손절하고 뭐 삼성전자 같은 조금 이렇게 다 그리고 또 다음
시장의 주도주가 될 만한 주식을 공부해서 과감하게 거기다가 그렇죠. 넣는 거. 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지금 있지만 그게 또 보전이 되고 그 그럼요. 이상으로 상승하고 그럼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대표님 그러면 또 책에 목차에 보니까 텐베거를 찾는 법이 네. 있더라고요. 네. 너무 궁금해요. 이거는 네. 뭐 대단한 방법이라기보다도 네. 제가 이제 옆에서 지켜보니까요. 음. 그러니까 저는 텐베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회사는 몇 번 했어요. 네. 아유 뭐 그게 그거죠. 아니에요. 근데 제가 발굴한 주식이 아니라는 거죠. 아, 저희 네. 회사에서. 그래서 저는 못하지만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일단 가장 주요한 요소는 뭐냐면 그 주식이 소외되어 있어야 돼요. 아무도 그 주식을 거들떠보지 않는 거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10배가 나기 어렵습니다. 10배가 나려면 이제 아마존이나 알파벳 같은 회사들은 나긴 나는데 모두가 알고 있어도 계속 10배 나잖아요. 그건 아주 희소한 케이스고 1년에도 우리나라에 텐베거가 몇 개씩 나오거든요. 아무리 안 좋은 시장도 나와요. 그런 것들은 아무도 안 보는 기업인데 신규 사업을 잘하는 회사에서 10배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신규 사업의 종류가 뭐여야 되냐면 자본시장 참여자가 좋아할 만한 분위기의 것을 하면 주가 10배 날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뭘 좋아할? 지금 너무 약세장이라서 어떤 테마를 좋아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 메타버스라는 화두가 좀 있었어요. 저는 그 화두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고 예전에는 그 주식들을 많이 팔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생각이 안 나서 메타버스를 지금 예로 드는 것 뿐이에요. 네. 그러면 작년 초에 아니면 재작년 말에 어떤 기업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 기업의 주가가 막 몇 년 동안 하나도 못 오르고 눌려 있고 뭐 쉽게 얘기하면 네이버 종목 토론실 들어갔는데 아무 얘기도 없고 뭐 한 6개월에 글 하나 올라온다든지. 근데 그 정도가 소외된 거예요. 네. 근데 그 열어봤는데 뭐 그냥 스팸 글 있잖아요. 이 대화방으로 오세요. 막 이런 정도밖에 없다든지. 또는 그 기업의 뉴스나 공시가 아주 정해진 거 외엔 없는 거. 공시는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외에는 아무 공시도 없고 기자들이 관심이 없어가지고 공시가 나오건 말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들. 뉴스가 있다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 뭐 AI 봇이 발견해가지고 최근에 뭐 순매수 뭐 1위, 뭐 주가 상승률 변동 뭐 이렇습니다. 누가 봐도 로봇가 쓴 그런 기사만 있는 것들. 그런 식으로 소외된 기업들은요, 갖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 회사가 뭐 자회사를 하나 세워가지고 메타버스를 뭐 한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잘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요. 작년에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위지윅 스튜디오 이런 회사들이 그 전까지는 별로 잘 모르던 일이었는데 그런 새로운 이미지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려운 투자고요. 그만큼 하이 리스크. 네, 하이 리스크죠. 왜냐하면 소외되어 있는데 짱짱한 회사인데 소외돼 있으면 좋겠지만 그냥 비실비실한 회사라서 소외돼 있었는데 신사업을 추가했는데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신사업 추가 자체가 경영진의 뭔가 꼼수로 주가를 한번 띄워보려는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손해볼 확률이 더 높죠. 그래서 저는 텐베거를 찾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50%, 확실하게 2배 될 수 있는 주식들을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투자를 하는 것을 제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확실하게 2배 이 정도 나는 주식들은 좀 알려진 기업들에서도 많이 나오나요? 그럼요.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런 기업들이 리스크가 좀 적은 이유는 원래 돈을 잘 버는 회사들. 그리고 업력도 긴 회사들 또는 비즈니스 모델이 훌륭해서 아무 일을 안 해도 물론 열심히 일하고 있겠지만 대단한 걸 안 해도 소비자들이 반드시 반복적으로 그 제품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평소에 보면 너무 훌륭한 기업이에요. 근데 평소에 보면 비싸죠. 다 알고 있으니까 PER 20배 이렇게 거래되고 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 몇 년에 한 번씩 주가가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겪는 때가 있어요. 지금과 같이. 네. 이럴 때 그런 주식 사는 거예요. 사놓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 3년에 한 번씩 위기가 오니까 반대로 2, 3년에 한 번씩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반토막 나 있는 주식 사놓으면 2배 되고 또 팔았다가 또 기다렸다가 언젠가 약세장이 오면 또 사면 되는 거예요. 또 2배. 근데 이제 못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고 나서 못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금을 계속 소진하고 싶으니까. 예수금 있는 꼴을 못 보니까 떨어질 때까지 못 기다리는 네, 거예요. 애매한 걸 자꾸 사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가 나 있으니까 못 팔아 또. 애매한 가격 또는 애매한 기업을 사면 항상 마음은 그래요. 현금보단 낫겠지 뭐. 배당도 주잖아. 뭐 이런 인플레이션 생각인데. 시대에 뭐라도 사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역사상 뭐 40년 동안 가장 높은 시국이라면서요. 그래서 뭐 7%, 8%, 9%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현금을 거기다 넣었어요. 예수금을. 근데 10% 마이너스나 20% 마이너스나 왕왕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그냥 예금에 넣어놓으면 잃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급해가지고 자꾸 쓰려고 하게 되면 사람 마음이 나약해서 벌지를 못하고 저는 제 개인 계좌는 항상 현금이 가득가득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에도 현금이 가득가득 있어요. 있다가 이럴 때 왕창 옮겨서 사요. 그리고 오르면 또 팔고 정말 확실한 거. 확실한 게 아니면 또는 확실한 때가 아니면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게 좋고 그렇게 하면 돈 언제 벌어요? 부자 언제 돼요? 라고 하지만 2년에 한 번 만약에 그런 주식을 찾아가지고 2배씩 벌면 그러면 8년이면 16배 되거든요. 2배가 아니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런 위기가 만약에 5년에 한 번만 온다 하더라도 5년에 종목 하나만 찾아가지고 그런 약세장 한 번만 베팅한다. 근데 2배 벌었다. 그럼 연 복리로 15%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워런 버핏 수준의 수익률이 됩니다. 저 지금 말씀하신 게 갑자기 어떤 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인데 네. 그분 생각이 드는 게 그분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무리 못해도 부동산은 뭐 예를 들어 한 5천만 원은 목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때까지 예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5천만 원이 생겼을 때 이제 목돈이 투자를 하는데 딱 봤을 때 이제 전국 한국의 지도를 딱 펴놓고 봤을 때 내가 분명히 그 5천만 원 모으길 때까지는 서울이 예를 들면 쌌어요. 네네. 근데 5천만 원을 모으고 나니까 서울이 비싼 거예요. 다른 지역이 싼 거예요. 그럼 거기다 투자를 하신다는 거죠. 그럼요. 근데 만약에 내가 5천만 원을 모은 종잣돈을 모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 주식이었다면 계속 서울을 샀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싸게 큰 돈을 넣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똑같습니다.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몇 명 알게 되는데 네. 처음에 어릴 때는 맨날 제가 주식하니까 주식이 짱이야. 뭐 부동산은 뭐 안 돼.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끝에 가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다 비슷한 마인드,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고 자산만 다른 거더라고요. 아, 네, 진짜 애매한 걸 사면 안 된다는 거, 평소에 현금을 쟁여두신다는 거, 네. 예,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아까 그 메타버스는 네. 좀 좋게 보시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도 좀 유효한 것이고, 네. 혹시 그러면 메타버스와 연관된 암호화폐 쪽 있잖아요. 네. 그런 쪽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아주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암호화폐는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을 거니까 메타버스를 안 좋게 보는 이유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반드시 메타버스라고 하는 큰 화두는 이 세상에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안 하는 이유는 어떤 회사가 어떤 모양새로 가져와서 어떻게 돈을 벌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투자를 할 때 내가 생각할 그 기업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벌어들일지 알고 그 이익과 시가총액을 비교했을 때 충분히 싸다라고 생각할 때만 투자를 해요. 근데 메타버스라는 미래가 오는데 이걸 유튜브에서 하는 건지 옛날에 페이스북, 메타가 할 건지 아니면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가 정말 가상현실을 뭐 만들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안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뭔지는 알겠는데 자산이라고 하는 게 현금 흐름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메타버스 시대에 구글이라는 회사가 메타버스를 장악한다고 해볼게요. 그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모두에게 공짜로 풀고 돈을 안 벌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 가치가 없는 겁니다. 투자자로서. 근데 암호화폐는 그 자산이 앞으로 어디에 쓰인대 아니면 그러니까 그 가격이 지금보다는 올라야 돼, 내려야 돼는 있는데 그 암호화폐 자체적으로 이 생산해내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가치 산정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안 사는 거죠. 제가 금을 안 사는 거랑 같은 거예요.
금은 가만히 놔두면 뭐 이쁘긴 하겠지만 네, 걔네가 뭔가 금이 금을 낳는다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안 하는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끝으로 네.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이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 작년 8월부터 해가지고 거의 1년째 그러네요.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아마 상승장도 처음 보셨을 거고 하락장도 처음 보셨을 분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걸 거고 저도 2008년, 9년 이때 처음 겪었을 때는 어렵고 예측이 안 되고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식을 애초에 시작한 이유가 되짚어 보시면 주식을 빼놓고는 앞으로 재테크를 얘기할 수 없겠다. 그리고 평생 주식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일단 돈을 투자해보자라고 하셨을 게 1, 2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전제, 명제는 바뀌지 않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 주식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내가 피부로 가까이 느끼면서 다음 상승장을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때까지 기다려서 같이 좀 수익 내는 시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초심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 코로나 때만 해도 주식 투자 평생 할 거다. 그런 분들이 많았죠. 삼성전자 사서 자식한테까지 물려줄 네. 거다. 카카오, 네이버 평생 갖고 갈 거다 막 이랬는데 네. 중간에 이제 손절도 많이 하고 시장을 아예 떠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 그 초심을 되새기는데 네. 이 에이블 네.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1200억 투자가의 마인드 에이블. 그래서 김현준 대표님께서 또 어떻게 보면 간접 경험으로서 또 직접 경험으로서 하신 걸 저희한테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라서 인터뷰도 들으시고 책을 읽으시면은 더 많이 좋은 내용들 많이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한 이 정도에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이블의 김현준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